Win 18! Wi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는 제가 게임을 보기 시작한 이래 이렇게 재미난 게임들이 연속으로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번 주에 치러진 모든 게임들 중 3경기가 다 마지막 필드골로 승부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한 게임조차 연장까지 간 승부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가볍게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우선 49ers 대 패커스의 게임입니다. 모든 팀들이 이 시기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홈구장인 패커스의 홈구장 프로즌 툰드라라고도 불리는 램보필드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가혹한 날씨에서 펼쳐진 대부분의 게임이 그렇듯 처절한 수비전으로 펼쳐졌습니다. 양팀 다 합쳐서 고작 23점을 내면서 게임이 끝났는데요. 13대 10으로 마지막 순간 49너스의 필드골로 49너스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에런 로저스의 그린베이 패커스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오프시즌 라스트 댄스를 발표하면서 정규 시즌 MVP 1위 후보에 언급될 정도로 신드린 활약을 펼친 에런 로저스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에런 로저스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틸러스의 2선 수비자 우리의 하인즈 워드와 함께 스틸러스 슈퍼볼 우승 멤버였던 라이언 클락은 우리는 항상 패커스가 에런 로저스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말해왔지만 에런 로저스가 플레이오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패커스를 위해 해준 적이 무엇이 있냐라며 엄청난 혹평을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일드카드에서 시작해서 슈퍼볼 우승까지 했던 해를 제가 직접 봤던지라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쩌면 라이언 클락이 슈퍼볼에서 에런 로저스에게 져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러나 저러나 에런 로저스가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펼친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49ers 카우보이스전을 본 소감으로 49너스의 2선 수비진에 약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49너스는 이러한 약점을 2선 수비진의 역할 분담을 스냅 전에 비춰지는 모습과 스냅 후에 실제로 수행한 롤을 변화무쌍하게 섞으면서 상대 쿼터백들을 속이는 것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특급 D라인맨 닉 보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주로 4명 정도의 라인맨으로 쿼터백 압박을 만들면서 쿼터백이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버리면서 다소 약한 2선 수비진을 보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2선 수비, 특히나 외곽 코너백들의 소극적인 수비로 인해서 근거리 지역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닥 프레스캇이면 몰라도 이 공간을 쿼터백 에런 로저스와 리그 최정상급 리시버인 드반테 아담스가 절대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9너스의 수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상대하는 쿼터백 입장에서 수비의 플레이를 예측하기 힘들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49너스의 D라인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하는 쿼터백 입장에서 압박감이나 존재감이 대단한 거로 보여요. 에런 로저스는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거리에 평소에는 일진이 침뱉에 툭툭 던져서 성공시키던 아주 근거리 패스 루트들을 모두 놓치면서 생만 5번 당하는 슬픈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패커스 입장에선 이와 함께 올 시즌 내내 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불리웠던 스페셜팀의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경기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던 필드골을 49너스가 블락한 것과 더불어 49너스의 이번 경기 유일한 터치다운도 패커스의 펀트를 블락한 공을 49너스의 스페셜팀이 잡으면서 그대로 터치다운에 성공했죠. 49너스는 경기 내내 단 한순간 딱 한 번 앞섰는데요. 바로 경기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한 줄 평을 좀 하자면 그러게 1라운드에 왜 쿼터백을 뽑는 업보로 쌓고 그래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베이 패커스가 에런 로저스랑 걸출한 쿼터백과 맨 르포어라는 아주 준수한 감독이 들어온 이래 충분히 대권을 노릴 만한 상황에서 드래프트에서 장장을 준비한 게 아니라 1라운드에 쿼터백을 뽑는 무리수로 한 번 더 썼거든요. 몇 년 전에. 49너스 측에선 공격이 잘 풀리지 못함에도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선 수비가 웹마킹 능력이 좀 부족하고 소극적인 수비로 근거리 지역에 짤짤이 공간을 많이 내줘서 상대가 차근차근 수비진을 찢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처음에 닥 프레스캇이 헤매는 걸 보고 프레스캇이 오늘 경기가 좀 잘 못 풀어내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그 에런 로저스와 드반테 아담스가 못 들을 정도면 이제는 상대 쿼터백들이 아닌 49너스의 수비를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선 수비의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1선 수비의 압박이 현 시점 프로 모든 팀들 중에 제일이 아닐까 싶어요. 스페셜팀에서 패커스는 약점을 꾸준히 보여주긴 했지만 그걸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49너스의 집중력도 대단히 뛰어났고 문제는 사실 공격진인데요. 쿼터백 지미 가라플로 지미지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션을 저지르고 몇몇 패스들은 사실 인터셉션이 나왔어도 할 말이 없을 만한 의사결정 실수나 정확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서드다운 상황에서 칼같은 패스들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공격의 불씨를 살린 것도 사실이며 특히나 마지막 필드골까지 훌륭하게 전진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도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의 어처구니 없는 패스 실수들이 대부분 포켓을 벗어나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 같기에 지미지가 포켓을 벗어나면 보시다가 안돼 라고 외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미지의 들쭉날쭉해도 포티나이너스가 정말 단단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카일 셰너의 러싱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하나의 플레이, 카일 셰너이 특히나 이번 시즌에 아주 많이 쓰는 크레토스라 불리는 전술을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박스들을 한번 불러봅시다. 보통 셰너엔으로 대표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존 러닝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라인맨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선수가 아닌 지역, 즉 존, 지역에 있는 선수를 블로킹을 하고 이렇게 블로킹이 형성되는 걸 보고 러닝백이 바깥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아웃사이드 존 러닝, 안쪽으로 파고드는 걸 인사이드 조닝이라고 그냥 아주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셰너엔이 최근에 디보 세미얼을 통해 즐겨하는 플레이는 이걸 좀 한 단계 꼬은 바로 크레토스임이라는 플레이입니다. 오라인의 움직임이 꽤 비슷해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람이 아닌 지역을 블로킹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포티나이너스, 즉 카일 셰너의 리시버들은 워낙 블로킹을 좋아하고 잘하기로 유명하다는 점인데요. 포티나이너스의 리시버들이 측면에서 수비 라인의 사각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리시브가 돌진을 해서 수비의 뚝배기를 깬다라고 해서 크랙이라는 것까지는 어원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리시버들이 수비를 사각에서 블로킹해버리고 동시에 마킹할 사람 혹은 지역이 없는 왼쪽 태클은 최좌측 지역을 향해 블로킹을 하면서 갑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매치업 지옥인데요. 동시에 쿼터백은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토스를 하게 됩니다. 쿼터백으로부터 공을 토스받은 러닝백은 아까 매치업 지옥인 레프트 태클을 따라서 외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카일 셰너는 자기만의 좀 특별한 소스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이 외곽에 있는 특급 타이트엔드, 러닝 블로킹과 패스 둘 다 기가 막힌 타이트엔드 조지 키트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러닝인 척 했다가 쿼터백이 붐레그를 타고 조지 키틀에게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전적으로 달려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틈을 조지 키틀이 노려서 좋은 각으로 블로킹 각을 잡죠. 쿼터백이 공을 러닝백에 토스, 즉 던져준다고 했죠. 이 말인즉슨 러닝백이 더 바깥 각에서 공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외곽,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존 비슷하게 플레이가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현재 포티나이너스에서 이 러닝백 포지션에서 특급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와이드 리시버인 디보 세뮤얼스죠. 리시버는 러닝백에 비해 몸이 좀 유약하고 스피드에 장기가 있는 만큼 덩어리들 사이에서 짜부될 수 있는 내곽 러닝보다는 스피드를 살 수 있는 외곽 러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비는 더욱더 외곽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보 세뮤얼이 올해 후반기에 더더욱이나 활약이 대단했던 이유는 토스로 공을 받은 후에 외곽으로 수비가 몰리면 내각으로 컷인 혹은 컷백해서 꺾어 들어가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토스와 러닝백에 있는 사람이 리시버라는 점 때문에 수비는 과하게 외곽을 의식하고 외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고 안쪽은 특급 타이트엔드 조지 키틀이 벽을 세워주면 의외로 꺾어 들어가는 안쪽에 거대한 공간이 나는데 이를 파고드는 게 셰너엔표 크레토스 플레이입니다. 이처럼 셰너엔은 러싱 게임에서 자기 선수진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살려주는데요. 디보 세뮤얼을 적극적으로 러닝백 포지션에 기용을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10주차 이후의 경기를 보았을 때 디보 세뮤얼스가 라인업에 있을 때 포티나이너스는 플레이당 6.4야드로 리그 1위인 반면 세뮤얼스가 없을 때는 플레이당 야드로 리그 26위죠. 세뮤얼스 외에도 저번 경기에서는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리그 최강의 레프트 태클을 되게 보수적인 항상 있는 왼쪽 포지션에 두는 게 아니라 풀백 포지션에 두면서 리드 블로킹을 시켰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블로킹으로 수비를 2명이나 날려버리는 괴랄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NFC의 다른 쪽에서는 LA 램즈와 템파베이 버커니스의 경기를 보죠. 이 경기 역시 최후의 필드골로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3쿼터 초반까지 27대3으로 앞서가던 램즈는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을 듯한 뉘앙스를 보였지만 3쿼터 영어프 나오는 램즈의 펌블로 인해서 톰 브레이디가 좋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의 톰 브레이디는 이를 절대 놓치지 않죠. 경기 중 해설자가 쉬는 시간에 브레이디가 버커니스 선수들 모아놓고 형이 말이야 옛날에 슈퍼볼에서 이 정도 역전 금방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이때부터 벅스에 미친 듯한 추격이 시작됩니다. 4쿼터 3분 30초쯤을 남겨두고 마이크 에반스에게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서 27대 20으로 그야말로 턱 밑까지 쫓아온 버커니어스는 다음 렌즈의 공격권에서 또 한 번 신들린 수비로 러닝백 캠 메이커스의 펌블을 유도했고 이 펌블을 잡아냈죠. 그렇게 3분 2초쯤에 또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은 버커니어스의 톰 브레이디는 다시 한번 팀을 규합해서 46초가 남은 시점 램즈 18야드 지점에서 4대1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사실 톰 브레이디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바로 QB 스닉, 그러니까 플레이가 시작하자마자 오레인과 쿼터백이 같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1, 2야드를 전진하는 건데요. 역사상 이 플레이는 톰 브레이디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톰 브레이디의 전매 특허기도 하고 이를 의식한 건지 램즈 수비가 과하게 안쪽에 선수를 쌓자 오히려 벅스는 러닝백인 레너드 포넷에게 공을 건네줘서 그가 외곽으로 뛰게 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40초 남은 시점 경기 27대 27로 동점이 되는데요. 모두가 생각한 항상 봐왔던 톰 브레이디가 웃는 그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
램지 입장에서는 42초라는 짧은 시간에 타임아웃이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어떻게든 필드골 사거리에만 들어가서 경기를 끝낼 각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램지의 첫 플레이에서 벅스의 수비가 또 한 번 램지의 쿼터백 스태포드를 세카하면서 펌블을 만들어냅니다. 다행히 램지가 다시 공을 회수하긴 했지만 덕분에 귀중한 타임아웃 하나를 낭비하게 되는데요. 타임아웃 없이 40초 남은 시간 매튜 스태포드는 팀 내 1번 리시버이자 올해 리시버 중 역대급 활약을 펼친 쿠퍼 퀘벡의 두 번의 슈퍼플레이를 연결하며 순식간에 65야드를 전진하면서 팀을 필드골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하면서 필드골을 성공시키고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튜 스태포드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스태포드는 사실 과거 디트로이트 라이언즈의 쿼터백으로서 스탯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찍지만 팀 성적, 특히나 중요 순간 플레이 능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선수 중 하나였고 저 역시도 중요한 순간에 활약한 바가 없는 매튜 스태포드를 오히려 애매한 선수가 아니냐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스태포드 선수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미안합니다. 죄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즈에 있었습니다. 스태포드는 이번 경기에 역대 최고라는 톰 브레이디를 상대로 모든 부분에서 앞섰을 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모든 것이 달린 마지막 순간 슈퍼플레이를 두 번이나 해내면서 클러치한 순간에서조차 톰 브레이디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경기를 보신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았을 마지막 플레이를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해요. 스태포드가 쿠퍼 퀘벡에 무려 44야드 패스를 연결한 플레이인데요. 이 플레이는 사실 제가 경기를 끝나고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버커니어스 수비의 의사소통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비의 전술은 반 블리치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폭탄 블리치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최후방 수비를 한 명도 두지 않고 모든 리시버들은 이선 수비들이 1대1로 막고 그 외의 모든 수비수들이 전부 쿼터백을 향해 닥돌하는 플레이인데요. 하지만 플레이가 전개되는 걸 보면 많은 버커니어스 수비들이 블리치, 그러니까 쿼터백을 향해 돌격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 팀의 핵심이자 주축인 라인베커 로버트 데이비드가 쿼터백 닥돌을 향한 고속도로가 깔려 있음에도 멍 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헬멧 안에 헤드폰을 끼고 코치진과 소통을 하는 선수가 바로 로버트 데이비드이기에 더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반면 공격 측에서 보면 경기 후 인터뷰를 좀 더 참고해봤을 때 쿠퍼컵이 달린 루트는 게임을 사랑하기에 달리는 루트라는 별칭이 있는 루트라고 해요. 쿠퍼컵은 다른 동작 없이 전속력으로 쭉 달립니다. 최후방까지 달리면서 수비 끌고 나가는 미끼 역할을 하고 끼 역할로 인해 생기는 밑에 공간의 빈 공간을 다른 선수, 이 선수가 그 공간을 파고들며 잡는 루트인데요. 말 그대로 게임을 사랑하기에 자신에게 공이 절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즉 아무런 보상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게임을 사랑하기에 전력을 다해서 뛰면서 상대 수비를 속여가지고 미끼 역할을 하는 루트인데 역시 보상 없는 노력은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게임을 사랑하는 루트를 밟는 보상을 받았네요. 플레이가 전개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신들의 수비 전술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 버커니어스 이선 수비진들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전속력으로 뛰는 리그 탑급 리시버 쿠퍼컵을 상대로 컵이 이만큼 가속을 받고 있는데 같이 달릴 준비를 하지 않고 컵을 마주보고 있는 수비의 상태에서부터 매치업상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수비는 안쪽에 최후방 수비가 한 명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르번트 데이비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실패로 이 플레이가 최후방 수비수가 한 명도 없는 반블리치인 걸 몰랐던 거죠. 여하튼 최후방 수비수가 한 명 있다고 착각을 했기에 이 이선 수비수는 바깥 근거리를 자신이 막고 안쪽 장거리를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최후방 수비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최후방 수비는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드니 이 선수로 막기에 달려나갔고 이를 안 시점에는 아까도 말했듯 쿠퍼컵과는 대치하는 각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매튜 스태포드 판단력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보통 커버 제로, 그러니까 최후방 수비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쿼터백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최후방 세이프티들이 필드를 반으로 갈랐을 때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 커버 제로구나 하고 쿼터백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세이프티들 둘의 위치를 확인해서 수비의 커버 제로를 파악했다는 점, 이로 인해 필드의 중앙이 비었음을 인지하고 쿠퍼컵의 바깥쪽에 수비가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하고 쿠퍼컵이 공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한가운데 방향으로 완벽한 패스를 한 점. 거의 다 장거리 패스인 만큼 도움 닫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상대의 블리치들이 강력하게 오는 거를 확인하고도 침착하게, 하지만 동시에 매우 빠른 잔발로 패스 도움 닫기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면서도 패스를 던졌다는 점이 정말 여러모로 너무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드롭백,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했기 때문에 설령 르번트 데이비드가 원래 작전대로 닥도를 했어도 패스할 도움 닫기 거리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플레이가 끝나고 침착하게 시계를 멈추기 위해 스파이크를 준비하고 자신의 선수들에게 지시를 한다는 점 역시 팀의 리더로서, 쿼터백으로서 정말 훌륭한 모든 면에서 만점짜리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벅스 입장에서도 수비가 경기 내내 턴오버,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톰 브레이디도 경기력이 최고조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승부가 결정되는 타이밍, 특히나 상대가 기회를 넘겨줄 때 이를 다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게임을 정말 훌륭하게 끌고 갔는데요. 40초가 남은 시점 다소 안일했던 수비와 매튜 스태포드의 엄청난 클리치함이 경기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에서 램즈를 봤을 때도 램즈의 본 밀러, 에런 도널드, 레너드 플로이드로 대표되는 1선 수비진 5위는 그 이름값 하나만큼은 역대급이라고 다들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세그를 3개, 압박만 9회 만들어내면서 비록 핵심 오라인이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지만 정규 시즌 내내 쿼터백 보호 측면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냈던 버커니어스의 오라인을 그야말로 터뜨렸는데요. 특히나 본 밀러는 슈퍼볼 MVP로 뽑힌 시즌에 AFC 챔피언십전이었나 풋브레이드를 진짜 말 그대로 터트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색 펌블까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램즈의 1선 수비진이 상대할 팀은 49ers의 오라인인데요. 나이너스는 사실 램즈의 에이스인 에런 도널드를 굉장히 잘 무력화시켜왔기 때문에 이 승부의 핵심은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린 본 밀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49ers의 오라인에 그것도 우측 오라인이 패커스한테 굉장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 폼이 오를 대로 오른 플레이오프 본 밀러가 다시 한번 날아올 수도 있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공격적에서 볼 때 램즈는 플레이오프 시즌이 돌아오고 팀 내 1번 러닝백이었던 캠 메이커스가 돌아오면서 다시 우리가 과거에 알던 예전의 정체성이자 숀 맥베이 감독의 장기인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가 잡힌 공격 스타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 시즌 초중반 매튜 스태포드의 패스 횟수가 평균 40회 이상에 육박했을 정도로 매튜 스태포드의 팔에 굉장히 과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전에선 평균 한 30회 초반 정도로 러싱과 패싱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패스에 있어서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팀의 에이스 리시버인 쿠퍼컵이 아닌 팀의 2번 리시버인 오델 베컴 주니어를 향한 플레이를 여러 개 설계하면서 패싱 게임 내에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룩했는데요. 이런 밸런스 잡힌 여러 무기를 활용하는 램즈의 공격 때문에 버커니어스 수비진이 경기 후반에 램즈의 핵심 리시버인 쿠퍼컵에 대한 경계를 살짝 푼 게 아닐까, 아니면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밸런스 잡힌 공격이 꼭 좋은 거냐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이 이런 균형 잡힌 공격은 거꾸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러싱을 좀 강요하게 되면서 게임이 오히려 좀 뒤집힐 각을 내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냐면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번 버커니어스전에서도 20대 3으로 승기를 잡은 후 다소 무의미해 보였던 연속된 러싱 시도들로 분위기를 내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그 근거입니다. NFC 챔피언십에서 만난 이 두 팀, 49ers와 램즈는 같은 디비전 소속으로서 둘이 굉장히 친숙할 건데요. 사실 두 팀의 전적은 49ers가 그야말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즌간 무려 6대0으로 49ers가 앞서고 있고 가장 최근에 붙었던 경기 또한 49ers의 풀업 진출을 가능케 한 49ers의 승리였는데요.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램즈가 초반에 대단히 앞서 나가면서 49ers 그야말로 두들겨 팼었는데 대역전극을 당하면서 게임이 끝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의 향방이 어찌 될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